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 학개론 이제 심화 강좌 이제 11강 보도록 하겠어요. 심화 강좌에서는 이제 기본 강좌에서 안 다뤘던 감정평가 내용을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봤고, 심화 강좌 나머지 부분은 앞에 내용 중에 다시 반복인데요. 반복하는 것 중에 이제 테마를 잡아서 아주 중요하다고 많이 인정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이제 테마를 잡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요 공급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탄력성이죠. 여러분들 그 페이지 112페이지를 보시면서 탄력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상으로 이제 우리가 수요 공급에 대한 논리는 이후에 뭐든 쭉 해보시니까 느끼시겠지만은 수요 공급이 다 기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의 주제가 기본 강의 할 때 이제 뭐 기본적인 개념을 통해서 성격을 도출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 쪽에서 이제 기준을 잡았었죠. 수요 함수를 잡아서 독립변수, 종속변수 관계다. 종속변수는 영향을 받는 거니까 이제 해당자와 수요량을 이제 잡고, 그리고 독립변수는 영향을 주는 거니까 종류가 많겠죠. 대표적으로 해당자와 가격과 소득 비롯한 나머지 기타적인 사항. 근데 이거를 복잡하기 때문에 경제이론을 좀 단순하게 전개할 목적으로 그 해당자와 가격 이외의 다른 요소는 우선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가격만 변했을 때의 수요량과의 관계를 이제 논했었죠. 그래서 그 가격, 해당자와 가격이 변한 거랑 수요량과의 관계를 우리가 수요 법칙 이렇게 논했었어요. 이 수요 법칙을 통해서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반대 방향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과 수요량과의 역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수요 곡선이 나왔었지. 수요 곡선에서 우한 형태를 그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한 형태를 그런 이 모습은 그 수요량에 영향 미치는 게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반응한 거를 좌표축에 찍은 점을 연결하다 보니까 우한 형태의 수요 곡선이 나온 거지만은 즉 가격에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모습 이외에 일정하다고 봤던 가격 이외의 요소가 영향을 줘도 수요량은 변한다. 수요량이 변한다는 것은 횡축이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다만 가격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와 다른 요소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잖아. 가격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를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라 그러고, 나머지 요소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를 수요의 변화다. 그래서 곡선 자체의 이동을 통해서 설명을 했죠. 그 우측을 이동하면은 수요의 변화, 좌측 이동하면 우측 이동 수요 증가, 좌측 이동 수요 감소. 그러면서 이제 그 수요를 변화시키는 우측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유명한 내용 중에 소득에 의해서 정상제, 열등제 구분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제와 관련제를 통해서 대체제, 보완제. 그중에 대체제, 보완제가 엄청나죠. 나머지 기타적인 상황을 쭉 연결시켰었습니다. 공급도 같은 흐름으로 보셔야 됩니다. 다만 공급은 가격과 공급량 관계가 이제 같은 방향 움직이다 보니까 공급 법칙에 의한 공급수 모양이 우상향 형태로 그려가지고, 그 다음 주제가 이제 우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수요와 우상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공급을 결합하면은 균형점이 생기죠. 시장의 균형이 나오고, 이 균형이 이제 변하죠. 수요 변화 요소와 공급 변화 요소가 충격을 주다 보면 얘네들이 곡선이 움직이면서 새로운 균형이 생겨요. 그럼 기존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과의 관계를 통해서 균형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면은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다라는 것이 두 번째 균형의 이동이었었고요. 계산도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 출제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또 그 이후에 연결되는 것 중에 정답 체크 항목으로 난이도 있는 지문이 나왔을 때 우리가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테마가 수요공급에서는 탄력성이죠. 탄력성이 이제 A 있습니다. 탄력성은 이제 112페이지에 그 탄력성 기본 개념이 첫 번째 줄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탄력성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그 경제학에서 나온 개념은 아니고 자연과학에서 나온 이론이죠. 자연과학에서는 끊임없는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를 투입하면은 산출된 결과를 가지고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자연과학입니다. 그 영향을 주는 투입하는 요소를 이제 독립변수라고 이제 인식하고, 산출된 결과가 이제 종속변수라고 봤을 때 우리는 이제 독립하고 종속 간의 관계를 논한 것이 탄력성이다라는 거죠. 그 맨 처음에 다시 기본상 했던 거를 이제 반복하고 이제 그 안에 있는 거를 이제 주제를 삼아서 본문에 있는 거를 이제 끄집어내 볼 텐데요. 탄력성에서 쓰는 용어들이 이제 있죠. 탄력성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보면은 기본적인 개념 첫 번째 줄에 나온 것처럼 얘는 독립변수의 변화율이라 그랬어요. 이 변화율이 이제 키워드가 되죠. 변화율은 이제 퍼센티지를 말합니다. 독립변수 변화율에 대한 이 종속변수의 변화율을 우리가 탄력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화율 간의 변화 관계. 앞에서는 우리가 독립하고 종속 간의 관계만 논했는데, 탄력성은 그 앞에서 우리가 독립하고 종속 간의 관계를 논했을 때, 독립이 자극 줬을 때 종속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방향에 대해서만 논했는데, 탄력성은 그 변화율을 가지고 논하면서 크기까지 논하는 거야. 그래서 방향 플러스 크기를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법칙에 예를 들었잖아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근데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수요량은 감소하는데 얼마만큼 감소하느냐는 거야. 물건마다 달라요. 어떤 물건은 1% 감소하는 물건도 있고 어떤 물건은 30% 감소하는 물건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퍼센티지와 퍼센티지, 즉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의 반응이 얼마만큼 일어나느냐, 이 얼마만큼이라는 이 크기를 논하는 것이 탄력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하고 종속 간의 이제 관계를 이렇게 언급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탄력성이다,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실무적으로도 저희들이 많이 써요. 다만 탄력, 비탄력이라는 말 쓰지 않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민감하다, 둔감하다 이런 요소를 많이 쓰죠. 독립 변수는 자극이고 종속 변수는 반응이잖아요. 어떤 자극을 줬을 때 어떤 사람이 모임에서 말을 던졌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그 농담으로 봐서 그냥 둔감하게 그냥 가볍게 넘기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자극에 대해서 사람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 과정 중에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민감하다, 둔감하다는 거를 이제 민감하다, 탄력적, 둔감하다, 비탄력적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탄하고 비탄을 구분하는 이제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내용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쓰는 표현들이 이런 의미라 그랬어요. 독립 변수가 변화율이 10%가 자극 줬을 때 이 종속 변수가 반응이 만약에 20%가 일어났다. 그럼 이거는 이제 수치화시킬 수 있거든요. 정량적 지표니까 수치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탄력성 얼마나 나오냐? 2가 나오는 거지. 밑에가 10%고 위에가 20%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2배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건 민감하게 반응한 거야. 이거는 탄력적이다라고 표현했었어요. 탄력적이다. 근데 독립 변수가 10% 자극에 대해서 종속이 10%가 반응하면 탄력성이 1이 나오죠. 자극과 반응이 똑같은 거야. 이거는 민감하다, 둔감하다 경계선이라고 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단위 탄력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탄력성은 전부 다 1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1. 1을 가지고 탄이다, 비탄이다 판단합니다. 근데 독립 변수가 10% 자극 준 거에서 종속 변수가 만약에 2%가 반응했다. 그럼 요거는 0.2가 나오죠. 그럼 얘는 1보다 작잖아. 이건 민감하다가 아니라 둔감하다 그래서 비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극에 대해서 5분의 1로 축소가 됐죠, 반응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수익안에 한번 해봤었어요. 그래서 모든 탄력성은 이제 1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그런데 1을 기준 판단하는 것은 변화율과 변화율 간의 관계니까 수치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떤 독립 변수와 어떤 종속 변수를 대입하냐에 따라서 이론상으로 무수히 많은 탄력성이 나오는데 그 많은 탄력성 우리가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가격 탄력성이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수요 함수에서 논했었죠. 그리고 공급 함수에서 논했었잖아요. 우리는 수요 함수, 공급 함수만 가지고 논하는 겁니다. 그 함수니까 종속 변수하고 이제 독립 변수 간의 관계를 논하는데 수요 함수에서는 수요량이 종속 변수였었고 공급 함수에서는 공급량이 종속 변수였었잖아요. 그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는 가격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가격 이외의 요소잖아. 근데 일단은 분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격 이외의 요소는 일단은 불변이라 가정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움직이는 방향만 논했을 때는 수요 법칙이 있었잖아. 반대 방향 움직였었고 가격이 변했을 때 공급량은 어떤 방향으로 같은 방향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우항 형태로 그렸었고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표현하면 우상향 형태로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야. 근데 탄력성은 그것이 아니라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과 공급량이라는 종속 변수가 방향의 반대 방향, 동일 방향 이런 기본이고 얼마만큼 변하느냐. 이 얼마만큼이라는 이 크기, 이 크기를 논하는 것, 정도를 논하는 것이 보다 탄력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독립 변수의 가격을 명칭 써서 이거를 가격 탄력성이라고 그러고요. 이 가격 탄력성의 종류가 두 개가 나오는 거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그래서 탄력성은 기본으로 직접 간접으로 4문제가 나오는데 4문제 중에 3문제 정도는 거의 다 이제 가격 탄력성을 중심으로 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우리 책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으로 이제 드립 다 들어가고 있는 거지. 가격을 자체를 이제 중요하니까. 그러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여기다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집어넣으면은 가격이 찔러대는 것이고
수요량이 반응하는 거잖아요. 이게 독립변수고 종속변수야. 서로 반대 방향 움직였었잖아. 이게 없었다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우아한 형태로 그려드렸던 수요곡선의 내용이 나왔었어요. 근데 탄력성이 개입되면은 이것이 자극을 준 정도지.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과연 얼마만큼 반응하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여기다 명칭 그대로 대입을 하다 보면은 가격이 독립변수 자극이니까 밑에다가 가격을 집어넣고, 그리고 수요량은 종속변수니까 위에다가 수요량을 이렇게 집어넣고,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다 뭘 집어넣었다 다양한 형태의 탄력성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럼 결국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했을 때,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만큼을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가 됩니다. 정량적 지표야, 정성적 지표가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는 거기 이제 첫 번째 줄에 그 말이 돼 있죠.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말한다. 즉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하는가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이 정량적 지표를 기본서에 써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기출문제 때문에 그래요. 기출문제에 보면 이거를 쭉 해놓고 정량적 지표인데 이거를 정량을 정성적 지표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정량적 지표라는 것은 수치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하고 정성적 지표는 수치할 수 없는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그 모든 걸 다 데이터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탄력성은 정량적 지표가 되는 겁니다.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밑에 오른쪽에 나온 계산 구조는 별도의 테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꼭 이 탄력성을 구분할 때 흐름에 의해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 114페이지 그 표가 있잖아, 표. 표는 개념이 이제 설명은 안 되어 있는데요. 그 부호만 나와 있지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은 이게 전부 다 우리 시험에 최근에 보면 작년, 재작년 문제 보면은 말로 나와 있습니다. 그 구분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격 탄력성만 그런데 그 정리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가격 여기서 없으면은 우한 형태지만은 탄력성이 개입되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뭘로 가져요? 기울기를 갖는 수요곡선 모양이 나와. 그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라는 종축의 자극에 대한 수요량이라는 횡축의 반응이다 보니까 동일한 가격이 변한 거에 대해서 수요량이라는 횡축의 반응 정도를 나타내다 보는 과정 중에 기울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기울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표 안에 있는 걸 해석이 엄청 중요하다고 다시 강조하드리고, 기본 문제가 거기서 나오니까. 그러면 이거를 기본이 되는 이제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는 수요곡선 그릴 때 종축에다 가격 잡는다 그랬죠. 횡축에다 수요량을 잡았을 때 수요곡선이 이렇게 수직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XJ. 그럼 XJ가 이제 XJ 수요곡선이다. 그러면 이게 수직선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XJ가 수직선일 때 가격이 100원이었을 때 만약에 수요량이 이제 10개였더라. 그럼 100원에 해당되는 수요량 10개를 나타내는 점을 좌표에 찍으면 이게 A점이다. 곡선상의 점으로 찍히죠. 근데 가격이 만약에 120원으로 상승했다. 그럼 그때도 수직선상에서는 수요량이 그대로 10개야. 그럼 이걸 해석하면은 100원을 기준으로 만약에 판단하잖아요. 그럼 100원에서 120원으로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가격은 20%가 변한 거라 그랬어요. 가격이 20% 변했는데 수요량은 변하지 않았잖아. 즉 이거를 이제 가격이 변했는데 가격이라는 자극이 찔러댔는데 수요량의 반응은 작아. 그럼 둔감하게 반응한 거잖아. 우선 이거를 비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비탄력적인데 전혀 반응이 없죠. 전혀 반응이 없는 경우를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하면 여러분들 수직선을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내용상으로 탄력성 그 그래프 모양은 수직선 형태가 되고요. 탄력성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탄력성 값은 0이 되는 거지. 즉 가격이 20% 변했는데 수요량은 0이 되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은 0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말로 설명하잖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제라는 것은 아까 책에는 이제 부호만 나와가지고 가격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수요량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의 기준이고 또 하나의 기준이 직각삼각선의 모양을 가지는 그래프가 있어요. 요거는 가격이 20% 변했을 때 수요량도 20%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지.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를 우리가 아까 논했던 단위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랬고 모양상으로는 직각삼각선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럼 탄력성 값은 얼마 나오냐면은 1이 나옵니다. 1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기준이 세 번째로 수요곡선의 모양이 수평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XJ가 만약에 수요곡선이 수평선이다. 그럼 가격이 100원이었을 때 예를 들어서 수요량이 10개였더라. 그러면은 수요량을 나타낸 것은 곡선상의 좌표인 여기에 찍히잖아. 그렇죠? 이게 A점이다. 근데 가격이 똑같이 120원으로 올라갔다. 그러면은 100원일 때 10개 팔렸던 물건이 120원이 되면 몇 개가 팔릴까? 몇 개? 여기서 100원일 때는 수요량점이 곡선상의 점이 생기죠? 근데 이제 120원으로 되면은 여기가 가격축이고 요것이 0이죠? 수요량은 얼마가 되는가? 0이 되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가격은 조금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10개였던 물건이 완전히 줄었죠? 그렇죠? 완전히 소비가 없어졌어요. 매우 반응이 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선은 소비자들은 가격 상승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탄력제라 그러는데 수요량이 완전히 줄었죠? 그래서 이거를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완전 탄력적인 수요곡선 모양에서 수평선의 형태가 돼요. 수평선. 그 탄력성 값은 그래서 이거를 무한대다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매우 반응이 크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거 완전 탄력자란 말은 말로 설명할 거 아니야. 책처럼 부호로 설명하지 않고 말로. 그럼 어떻게 그 지문이 나올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자라는 것은 약간의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도 미세한 가격 변화에 대해서도 수요량의 반응이 매우 큰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완전 비탄은 아무리 가격이 변해도 전혀 수요량이 변하지 않았는데 완전 탄의 경우는 조금만 가격이 변화도 수요량이 완전히 줄었지 0까지. 그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 경우가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세 가지 그래프가 이제 기준이 되는데 가운데 무슨 탄력성? 1이라는 단위 탄력점을 기준으로 1보다 작으면은 비탄력적이 되고 1보다 크면은 탄력제량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1보다 작다가 완전 0이 되면 완전 비탄이 되고 1보다 크면은 그보다 큰 정도가 완전 무한대가 되면 완전 탄력적이 되고. 그러면 아까 그 개념을 설명할 때 완전 비탄이란 말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경우. 단위 탄력적은 가격과 수요량이 변화가 동일한 경우. 완전 탄력적은 약간의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의 반응이 매우 큰 경우.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1보다 작은 경우는 비탄이고 1보다 큰 경우는 탄이잖아. 그럼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논할 때 얘가 이제 1을 기준으로 1이 단위 탄력적이 1보다 크면은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이잖아. 요건 탄이고 요건 비탄. 그러면 이제 만약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즉 탄력적이라는 말은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탄력적이라는 것은 1보다 크려면은 위에 있는 숫자가 더 커야지 아래 숫자가 커야지 1보다 큰 숫자가 나오잖아.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라는 말은 가격의 변화율보다 뭐가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큰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럼 1보다 작다는 것은 1보다 작으려면은 아래 숫자가 위에 숫자가 커야지 1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잖아.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는 것은 뭐다?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는 뜻이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해하셔야 돼. 지문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가격 탄력성에 대한 구조를 구조 내용을 지문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구조적인 표현을 가지고 지문이 나온 걸 깨맞추셔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가격 탄력성이 중요한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가끔 나오죠. 지금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진행되는 과정 중에 0이고요. 1보다 작고요. 1이고요. 1보다 크고요. 무한대잖아. 그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갑니다. 즉 가격 탄력성은 항상 작은 값, 가장 작은 것이 0이고 가장 큰 값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항상 0하고 무한대 사이 값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런데 0에서부터 무한대로 갈수록 탄력성은 점점 커지죠. 커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탄력성은 커지는데 기울기는 점점 어떻게 될까? 기울기는 점점 완만해지고 있죠.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말은 기울기 값이 점점 어떻다? 작아진다는 거야. 그 기울기 값이 작아진다. 이거 많이 표현합니다. 그럼 탄력성이 크다 작다는 표현과 기울기가 크다 작다는 표현은 반대로 표현합니다. 탄력성이 커진다. 기울기는 작아진다. 기울기가 작아지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결합시키면은 시각적으로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죠. 완전 비탄인 거 하나 그리고 완전 탄인 거 하나 그리고 요 사이에 직각삼각선인 단위 탄력적 하나 그립니다. 그 여기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수역선 하나 더 그리면은 얘는 탄이야 비탄이야? 얘는 비탄이지. 왜? 1보다 작으니까 비탄.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수역선 그리면은 얘는 탄이야. 왜?
1보다 크니까. 그럼 0에서부터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탄력성은 점점 커지고 있잖아. 0, 1보다 작은 거, 1, 1보다 큰 거 이렇게. 근데 기울기는 점점 완만해지고 있죠. 완만해진다면 기울기값이 점점 작아진다는 거니. 경사도가 작아지잖아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가 크다, 작다, 탄력성 크다, 작다는 반대로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이렇게 구조적인 지문들이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공급의 경우도 같은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똑같은 내용이 이제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여기서 가격 탄력성에서 공급량만 바뀐 거잖아.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이고 그 탄력성이 없었다. 그럼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반응해서 방향 따지면 플러스였잖아요. 플러스라는 것은 얘네들이 동일 방향이니까 무슨 모양이야? 우상 형태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탄력성이 개입되면은 동일 가격 변화한 거에 대해서 공급량이 반응한 정도를 따지다 보니까 뭐가 달라지자면은 기울기가 달라져요. 이렇게. 동일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를 그릴 때 얘도 동일하게 공곡선도 수요랑 똑같아요. 0이 이게 공곡선이 이제 수직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0이야. 무슨 탄력성? 완전 비탄력성. 그리고 수평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탄력성? 완전 탄력성이 됩니다. 수요와 공급은 내용이 똑같아요. 완전 비탄하고 완전 탄 모양이 같아요. 근데 원점을 지나면 이게 뭐다? 단위 탄력적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은 이건 탄이야, 비탄이야? 이 그래프는 비탄이지. 왜? 1보다 작으니까 비탄이야. 여기다가 이렇게 지나고 얘는 탄이야, 비탄이야? 탄이야. 왜? 1보다 크니까. 그러면은 똑같아요. 0에서부터 모양만 우상향일 뿐이에요. 모양 0에서부터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점점 탄력성은 커지죠. 기울기는 점점 어떻게 돼? 기울기는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수요랑 마찬가지로 가격 탄력성 크다 작다, 기울기 크다 작다가 반대로 표현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설명이 돼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다는 것은 탄력적이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탄력적이란 말은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는 걸 말한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 기초적으로 요즘에 계속 나오다 보니까 탄력적이란, 비탄력적이란, 완전 비탄이란, 완전 탄이란 해서 오지선다잖아. 오지선다 중에 지문 한두 개 정도가 이렇게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한 거야. 출제원이. 뭐가 궁금하냐 봤더니 똑같은 가격이 변했는데 왜 물건마다 수요량의 반응과 공급량의 반응이 다를까? 즉 똑같은 가격 수요량 공급 반응이 다르다는 것은 탄력성이 왜 달라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험 주제로 삼았을 때 물건마다 같은 가격에 충격받았을 때 탄력성을 달리 만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소가 있는 거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115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방가로 3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설명이 돼 있죠. 이게 결정 요소야. 지문으로 엄청 누적이 돼 있어요. 근데 어차피 낸 거 또 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시험 문제는 그 동그라미가 이제 우선 115페이지 5개가 있는데 그 5개 위주로 출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이제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조금 이제, 과감하게 이제 안 맞는 것은 예를 들어 그 7번에 대한 논리, 투기하고 투자를 구분한 것은 구분할 그 내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내용만 정리하시면 뭐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유명한 수요 가격 탄력성 결정 요소인데 이거를 그림으로 이제 출제한 적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림으로 출제하니까 이제 내용이 이해가 더 쉬운데 수요 쪽을 한번 볼게요. 이게 가격이고 이게 수요량이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렸었죠. 이게 A, 이게 B라 그럴까요? 여기가 A, 여기 그러면은 A 부동산의 수요곡선과 B 부동산의 수요곡선을 가정할 때 그 두 곡선은 기울기가 다르잖아. 그럼 어느 게 더 탄력적이다? A가 더 탄력적이야. 그럼 A가 더 탄력적이다. 왜 그러냐 했을 때 기울기가 더 완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답이 되는 게 아니야. 완만하다는 것은 결과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걸 표현할 때 여기가 종축이 가격축이고 횡축이 수요량축이잖아요. 근데 이 그림은 뭐를 한 거냐면 이 축 있죠. 구조.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요 구조를 그대로 축을 잡아서 표현한 겁니다. 즉 밑에가 가격이고 위에가 수요량이잖아. 분수가 이렇게 된 거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뜨린 거야. 잡아뜨리면 밑에 분모 있는 가격이 위에 가고요. 수요량이 이쪽으로 가겠지.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탄력적이라는 말은 1보다 큰 게 탄력적이면은 가격의 변화보다 수요량의 반응이 더 커야지 탄력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A가 B보다 더 탄력적인 이유는 동일한 가격 변화에 대해서 B보다는 A가 수요량의 반응이 더 크기 때문에 탄력적이라는 거야. 수요량의 반응이 더 크면 탄력적이라는 것은 수요량이 횡축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더 완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해석하실 때 두 가지 수요 곡선의 교차점이 있죠. 교차점에서 P0 상태에서 수요량은 두 물건이 똑같이 Q0에 있었다라고 확인이 되죠. 가정합니다. P0에서 두 물건은 수요량이 똑같았었어. 근데 가격을 하락시켰어요. 그럼 가격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해야 될 거 아니야. 수요 법칙에 의해서. 근데 수요량은 증가한다는 건 방향은 똑같아요. 근데 탄력성은 방향에다가 플러스 크기라 그랬잖아. 근데 크기가 달라지네. 동일한 가격이 변한 거에 대해서 이만큼 변했죠. 근데 B는 수요량이 이만큼 늘어났고 A는 이만큼 늘어났잖아. 그죠? B보다는 A가 수요량의 반응이 더 크지. 그럼 우회가 수요량이 이제 분자이기 때문에 우회가 더 커지면 탄력성감이 점점 커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A가 B보다 더 탄력적이라는 것은 동일한 가격 변화에 대해서 A가 B보다 수요량의 반응이 더 크기 때문에 더 탄력적이라는 거야. 근데 수요량의 반응이 더 크다는 표현이 수요량이 횡축이다 보니까 이게 더 똑같은 기준을 삼아서 우측으로 더 늘어지다 보니까 기울기가 더 이렇게 완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왜 A가 B보다 더 탄력적으로 될까라고 할 때 그 결정 요소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소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 대체제. 대체제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탄력적이고 대체제가 있는 물건 중에서는 많을수록 탄력적이야. 그러니까 대체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존보다 더 탄력적이다. 나머지 내용은 전부 다 이 대체제로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한 거다라고 결정을 내리셔도 되게 돼 있어요. 대체제가 많아도 탄력적이다. 그럼 대체제가 없을수록 더 비탄력적이잖아. 그럼 A가 B보다 탄력적인 것은 A가 B보다 대체제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A가 가격이 하락한 걸 보고서 많은 대체제에서 A로 물건을 옮기다 보니까 수요량이 이렇게 많이 커진 거야. 근데 B는 왜 수요량 반응이 약할까? 대체제가 적기 때문에 가격 하락 효과가 작은 거지. 하락했다 하더라도 대체제 적으니까 이쪽으로 갈아타는 정도가 적을 수밖에 없어서 수요량의 반응이 약한 겁니다. 그럼 대체제가 전혀 없는 물건은 무슨 탄력적이겠어? 대체제 전혀 없으면 완전 비탄이 되겠지. 완전 비탄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야? 수직선이겠지. 왜 XZ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은 전혀 변하지 않았을까? 왜 XZ하고 관련되는 대체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소비자는 그 물건을 구매할 수밖에 없죠. 시장에서 독점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럼 대체제가 엄청나게 많은 것은 뭐예요? 완전 탄력적이겠죠. 왜 XZ 가격이 100원일 때 10개 팔렸던 물건이 뭐 10개든 1억 개든 다 마찬가지야. 왜 가격이 20% 똑같이 올라갔는데 수요량이 0까지 확 줄었을까? 완전 비는 전혀 줄어지 않았었는데 XZ하고 관련되는 대체제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대체제들이 전부 다 가격이 100원으로 유지하고 있어. 그럼 다른 대체제는 100원인데 이 XZ를 판매한 사람만 무슨 용기가 있는지 120원으로 올려버린 거야. 그럼 다 빠져나가요. 이렇게 대체제. 그러니까 XZ 수요량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대체제 내용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 다 똑같아요. 거기 이제 뭐 그 일반제하고 부동산이 있죠. 굳이 대체 관계를 크기를 따지면은 부동산하고 일반제를 비교하자면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 일반제가 더 탄력성이 커요. 탄력성이 더 크다는 편입니다. 부등호. 왜 그래요? 일반제가 부동산보다 대체제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거지. 일반제는 공장에서 끊임없는 경쟁 상품들이 시장에 진출하잖아. 부동산은 뭐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부동산 중에 동그라미 3번은 부동산 중에서 주거용 부동산하고 이것도 정답 나온 적 있었죠.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야. 어느 게 더 탄력성 크겠어? 주거용이 더 탄력성 크겠지. 왜? 주거용이 상업용, 공업용보다는 대체제가 더 많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 똑같아. 그리고 기간도 좀 종종 나오죠. 기간을 설명할 때 장기가 더 탄력적이냐, 단기가 더 탄력적이냐, 장기가 더 탄력적이지. 기간이 길면 길수록 관찰기간이 길면 더 탄력적이 돼. 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체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용도도 마찬가지야. 용도가 다양할수록 더 탄력적이지. 더 탄력적.
왜? 용도가 다양하다는 그만큼 대체할 용도가 많다는 말하고 똑같은 논리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쭉 설명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하나 잠깐 접근해 볼 것이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일반자 부동산 중에 이제 주의 사항 중에 거기 뭐라고 거기 보면은 이제 일반자 전체적으로 이제 그 네 번째 줄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세분화수로 더 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이제 우리 시험에 냈을 때 그나마 좀 많이 틀렸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경제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경제학에서 가격 탄력 결정 요소 볼 때 재화의 범위 이렇게 목차를 잡아놓는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재화의 범위를 정할 때 넓게 정의한 범위하고 좁게 정의했을 때야. 재화 범위를 넓게 정의하고 좁게 정의했을 때. 이거를 우리 시험은 이제 전체적인 걸 봤을 때랑 부분으로 봤을 때 이런 논리죠. 그러면 넓게 정의한 게 더 탄력성이 클까? 좁게 정의한 게 더 탄력성이 클까 했을 때 좁게 정의할수록 더 탄력성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넓은 거에서 좁게 정의하면 정의할수록 재화의 범위가 점점 세분화돼요. 왜 그런지. 그럼 세분화하면 세분할수록 비슷한 것끼리 모여. 비슷한 모인다는 것은 동질성이 커져요. 비슷하게 모이니까 동질성이 증가한다는 말은 뭐가 많아진다는 거야? 대체 관계가 명확해진다는 거야. 대체제가 증가하더라.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넓게 정의한 것보다 좁게 정의한 더 탄력적인 이유가 세분하면 세분할수록 동질성이 비슷한 게 모이다 보니까 대체 관계가 뚜렷해져서 대체제가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아마 그나마 세분할수록 더 탄력적이라는 요것만 약간 이제 헷갈렸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로 그냥 가볍게 이해하시면 돼. 그쵸. 대체제로 이해하시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주 등장해요. 시험지문으로. 수의 탄력성은 이렇게 결정하시면 되고요.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야.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논리는 이제 우리 책에 118페이지, 119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119페이지 그 양가로 3번은 이제 꼭 알아두세요. 나머지 뭐 양가로 1, 2번은 이제 저기서 적어드린 그 내용이니까 양가로 3번에 공급의 가격 결정 요소가 있는데 수요의 경우는 중요한 게 수요는 대체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공급의 경우에 결정 요소는 중요한 게 있어요. 공급은 만들어야 돼. 생산해서 시장에 공급해야 되거든요. 때문에 생산비가 우선 중요해요. 그리고 기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생산비란 기간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똑같은 흐름으로 잡으면은 이렇게 공급을 하나 그리고요. 또 하나 이렇게 그립니다. 그럼 A하고 B의 공급을 보면은 B가 더 비탄이고 A가 더 탄력적이잖아. 이것도 중축에다 가격 잡고 횡축에다 공급량 잡는 것은 공급의 가격의 변화면 공급량의 변화, 얘도 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드린 거야. 그럼 가격이 이제 여기가 되고 공급량은 여기가 돼. 그럼 마찬가지로 이를 기준으로 1보다 크면 탄이고 1보다 작으면 비탄이잖아요. 그럼 A가 B보다 더 탄이 되고 B는 A보다 더 비탄이 되는 그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가격이야. P0 상태에서 두 물건은 똑같이 Q0 상태에서 공급량이 결정된 상태예요. 근데 가격이 P1으로 올라갔어. 같은 가격에 자극 줬지. 그럼 분명히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공급 법칙에 의해서 공급량은 증가해야 돼요. 이건 방향이잖아. 근데 탄력성은 방향 플러스 크기라 그랬죠. 그러면은 가격이 상승했으면 공급량이 증가돼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B는 여기까지 공급량이 늘어났고 A는 여기까지 공급량이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A가 B보다 더 탄력적이 되는 이유는 동일한 가격 변화에 대해서 A가 B보다 공급량의 반응이 더 크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공급량의 반응이 A, B가 서로 다를까? 그럼 공급의 경우는 생산비하고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근데 생산비는 언급을 종종 하는데 정답으로 체크한 경우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많지 않은 게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이제 거기는 뭐 책 순서대로 뭐 쭉쭉 설명됐는데 우선은 생산비를 한번 볼게. 생산비가 생산 요소 가격이잖아. 생산자들은 생산을 하려면 생산 요소를 구매할 때 지불되는 가격, 생산비야. 생산비가 증가할수록 그럼 더 생산해요? 덜 생산해? 생산비가 증가하면 생산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다? 덜 생산하니까 더 비탄력적이 된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더 비탄력적. 그리고 이제 거기서 거기 기간 동그라미 2번 기간 용도 전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4번에 이제 용도 변경을 제한 법규, 건축 인허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주택 공급과 신규 주택 공급, 동그라미 7번에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그리고 8번에 지금 적어드린 생산 요소 가격 이렇게 설명이 돼 있잖아요. 이거를 뭐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이거를 한꺼번에 보셔야 됩니다. 어떤 논리냐면 우리가 이제 먼저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기간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공급의 경우는 기간이 두 가지 스타일로 나누는 걸 기출문제에서 확인하실 거야. 그냥 기간으로 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기간. 그럼 그냥 기간이라는 것은 뭘로 이해하시라 그랬냐면 얘는 생산에 주어지는 기간으로 의미하는 것이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냥 기간 나오면 생산은 뭐라고요? 주어진 기간이야. 그럼 그냥 기간 하면은 단기가 더 탄력적이야? 장기가 더 탄력적이야? 당연히 장기가 더 탄력적이지. A라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주어진 기간이 하루가 주어졌을 때하고 한 달이 주어졌을 때 어느 게 더 생산량이 많아? 당연히 한 달이 주어졌을 때 동일 물건에 대해서는 보다 생산량이 더 많다 보니까 더 탄력적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요거는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내더라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이렇게 출시합니다. 이게 경제학 시험과 연관되는 뭐 공무원이라든지 회계사, 평가사 이런 데서는 요거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그냥 기간하고 이거 생략해서 생산 기간으로 이제 구분하더라고. 그냥 기간과 생산 기간. 근데 우리 중개사 시험에는 그러면 저 헷갈릴까봐 뚜렷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냥 기간은 그냥 주어진 기간은 그냥 기간으로 내고 요거를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라는 거를 꼭 써줍니다. 그럼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기하고 장기를 구분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느 게 더 탄력적이다? 단기가 더 탄력적이야. 이때는 구분하셔야 돼. 상식적인 말이야. A 제품을 생산하는데 한 개를 생산하는데 초당 하나 생산해. B 제품을 하나를 생산하는데 1년에 하나 생산해. 그러다 보니까 A 제품이 B보다는 하나의 물건을 생산할 때 소요되는 기간이 더 짧잖아. 그럼 소요되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어떻다? 빨리빨리 생산하니까 더 많이 생산하게 돼요.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그러면은 우리 시험, 중개사 시험에서는 결국 책에 나온 모든 예가 결국 요걸 가지고 예를 든 거야.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 번에 내면은 좀 그러니까 요걸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죠. 풀어본 것이 거기 나온 것처럼 기술 수준의 향상이 빠를수록 이렇게 표현하죠. 빠를수록 더 타냐 더 비타냐. 더 탄력적이 될 수밖에 없지. 왜? 기술 향상이 빠를수록 뭐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더 짧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소요되는 기간이. 그리고 거기 용도 전환 나오잖아.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더 탄력적이 되지. 왜? 똑같은 말이에요. 용도 전환, 부동 용도에 용이하면 용이할수록 쉽게 용도 전환이 되니까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정부의 규제죠. 정부의 규제가 엄격할수록 또는 심할수록 더 타냐 더 비타냐. 이건 더 비타냐 되겠지. 왜? 정부의 규제가 엄격하고 심하면 심할수록 절차적으로 복잡해져. 그럼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어떠다?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허가 절차가 2, 3년 막 걸려. 그럼 주택 공급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규제가 엄격할수록 물론 규제가 완화될수록 더 탄력적이 되겠지. 그리고 이제 책에 나왔던 것처럼 공급의 경우에 신규 주택 공급하고 재고 주택 공급을 비교해 본 지문이 있었잖아. 그럼 어느 게 더 탄력적이야? 당연히 재고 주택 공급이 더 탄력적이죠. 신규 주택 공급은 더 비탄력적이야. 왜? 신규 주택 공급은 재고보다 더 비탄력적이니까 신규를 만들어야 되고 재고 주택 공급 기존에 있는 거 공급하는 거야. 신규 주택을 공급할 때 뭐가 많이 걸려?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얘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더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 재고주택은 필요하다 그러면 시장에 공급량 확 늘릴 수가 있는데 신규주택은 땅 사야 되죠. 인허가 절차 거쳐야 되죠. 건축하고 착공해서 준공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1년 지나도 신규주택은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생산의 소요량이 길어지기 때문에 더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를 따로따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의 경우는 소요되는 기간, 요에 대한 예로서 쭉 설명한 것이고 기간, 두 가지가 이제 지문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요는 대체제 개념으로 내용을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급의 경우는 생산비랑 그리고 기간으로 정리하시면은 우리 시험 수준에 나오는 모든 지문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표현하는 그 개념, 그리고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라고 표현하는 지문, 완전탄과 완전 비탄을 표현하는 지문, 수요 공급 가치, 그리고 이거를 그 가격의 종축에 의한 수요랑 횡축의 반응이다 보니까 이걸 기울기로 표현하는 그 지문. 그리고 이제 똑같은 가격이 변했는데 수요랑 공급량이 달리 만드는, 즉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소에 대한 요 지문. 얘네들이 이제 묶여가지고 기본으로 하나 이상은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 잡았어. 근데 여기서 출제위원들이 시험 문제 끝내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결국 이걸 좀 더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가격 탄력성에 대한 심화 내용이 그 응용이라 그래. 경제학 원론책에는 가격 탄력 응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응용에 대한 주제를 나오죠. 응용에서 이 자체적인 내용은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엄청 나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계산이고요. 또 하나는 균형과 연관되는 거야. 그 계산과 균형과 연관되는 내용은 이미 출제를 했다라고 가정하셔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응용과 관계에 들어갈 텐데 113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그 뭐죠? 그 연습 문제 뭐 예제가 있고 우리 공식이 있잖아. 즉 계산 문제와 관계되는 거를 한번 건드려 보고 테마를 연결시켜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성 엄청 기본으로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면서 다음 시간 응용해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